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광무개혁을 했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고종의 광무개혁이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국방력 강화나 이런 게 부족했고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와 우리 한반도를 두고선 계속 경쟁 다툼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국권을 침탈당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국권 침탈당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190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 1900년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권을 뺏기는지, 침탈당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계기가 된 사건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외울 것도 많아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를 아셔야 사건의 흐름이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차근차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국권을 뺏겨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 또 많은 조약, 많은 의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잊지 말고 잘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서로 대립하기 시작해요.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니까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 거문도 사건을 일으킬 때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국가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 제1차 영일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용안포, 우리나라 용안포에 이 정박해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용안포 사건 이후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것 같자 대한제국은 얼른 고종은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립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토를 활용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놓고 싸우지 마. 우리는 중립을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립이라는 건 힘이 센 나라가 가능할까요? 힘이 약한 나라가 가능할까요? 맞아요. 힘이 굉장히 약한 나라는 불가능해요. 힘이 센 나라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니네 대한제국이 지금 중립선언한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싸울 거야 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죠. 몇 월이냐? 2월에 여순항, 중국 이 요동반도 여순항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기습 공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 얘기는요, 니네 중립선언 웃기지 마. 우리는 한일 의정서 맺어서 한반도 영토를 마음대로 군사적인 목적 아래 사용할 거야 라는 한일 의정서를 그냥 힘으로 맺어버린다는 거죠. 대한제국 입장에선 당연히 안 하려고 했지만 힘에 눌려서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좀 더 유리하게 가자. 이게 청일전쟁이랑 좀 비슷하죠. 자, 유리하게 가자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제1차 한일 협약은 재정고문, 일본이 정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여기서 고문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나 뭐 외교, 재정 부분에 이 돕는 협력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재정과 외교 고문의 메가다, 재정 고문에는 메가다를, 일본이 메가다,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 이 친일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스를 이렇게 지정해 둡니다. 일본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다가 이때 들어와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을 마음대로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일정량, 뭐 메가다 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교 고문 스티븐스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주는 거, 대한제국을 지배해줘서 근대화시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요. 뭐 이런
식의 강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 어쨌건 재정과 외교 고문으로 재정 고문은 메가다.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메가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외교 고문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뒤에 제1차 한일협약 맺고 난 뒤에 1905년에는요. 이제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날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약 1년 반 정도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승기 쪽으로 점점점 굳혀지자 일본과 미국이 몰래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본 입장에서 원했던 게 뭐냐면요. 일본은 한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신 우리는 필리핀 지역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밀약을 맺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해버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제2차 영일동맹도 맺어지게 됩니다. 이거 7월이에요. 그리고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마찬가지로 한자로 써놓고 또 한글로 쓰네요. 한반도를 우리가 가져갈 테니 영국 너희들은 어디를? 인도를 마음대로 통치해라. 뭐 인도는 예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이 이제 점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동맹을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05년 9월에는요. 러일 전쟁이 종료돼요. 러시아가 패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반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즉,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당시 가장 강력했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들이 일본에게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외교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세가 이미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너무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1905년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고 다른 나라들에도 한반도 통치를 인정받았잖아요. 그 이후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맺게 됩니다. 을 하면 기억나야 되는 숫자 5죠. 해서 1905년 을사조약. 을사조약에서는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요.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통감부. 이때부터 우리가 통감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통감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을사조약의 다른 말로는 제2차 한일협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을사조약 같은 경우 고종이 도장을 찍어줬을까요? 승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종은 동의도 하지 않았고 승인도 안 했고 도장도 안 찍어줬는데 이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이 5명의 대신들, 우리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가서 뭐 이완용을 그 대표로 해서요. 이완용, 뭐 박재순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이들이 가서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요, 실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국제법상 불법인데요. 국제법상 무효인 이유,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는 먼저 고종의 동의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고종의 동의만 없었을 뿐 아니라 옥세, 고종의 옥세도 찍히지 않았고 뭐 서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제국의 대표자인 고종의 동의, 옥세, 서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을사조약 이름이 이상하죠. 조약의 이름이, 조약의 명칭, 이 명칭이라고 얘기한대요. 조약의 명칭이 없다라는 거. 요것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 을사조약을 맺고 난 뒤에 고종은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나라 뺏긴 거에 대해서 그냥 수용했느냐? 아니죠. 외교권을 박탈한다라는 건
대한제국이 마음대로 다른 나라 외교를 못한다는 거, 거의 나라를 뺏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무력투쟁 자체는 못하고요. 어찌됐건 헐버트, 미국으로 헐버트를 파견해서, 선교사가 아니죠. 예, 헐버트를 파견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억울한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고요. 뭐 일본이 물론 방해해서 실패로 돌아가지만 마찬가지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사람들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고종이. 그래서 파견해가지고 우리의 부당함, 일본이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이 이렇게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한 데 있어서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으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해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얘기하는 거죠. 고종, 니네 외교권 없어. 다른 나라랑 외교 못하게 우리가 을사조약 맺었잖아. 근데 을사조약을 어겨?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보내고 헐버트를 파견해. 안 되겠다. 고종 퇴위하십시오. 그래서 강제로 무력적으로 힘으로 억압을 해서 결국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1907년 7월에 한일 신협약을 맺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정미7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일 신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관 정치. 이 차관이라는 건 우리 차관할 때 돈 빌리는 걸 차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차관은 장관 밑에 차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 밑에 차관. 그래서 장관은 한국 조선인이지만 차관은 모두 일본인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장관은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업무를 하고 차관들이 모든 실무를 하기 때문에 차관을 모두 일본인으로 정한다, 임명한다. 즉 우리나라의 정치를 거의 대부분 일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군대를 해산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이 군대 해산 때문에 결국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물론 을사조약을 맺고 난 뒤에도요, 을사의병이 일어나요.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그 의병들과 여기서 해산된 군인들과 합쳐져서 정미의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요건 다음번에 이제 의병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7월에는요, 기후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기후각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1910년 6월에는요, 경찰권까지 박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슬슬 아시겠지만,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라고도 불리는 8월 29일에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됩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부르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경술국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저항을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을사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되고 밤새 목 놓아 온다라는 뜻의 글을 기고해요. 어디에다 기고하냐? 황성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기고하면서 알렸다라는 거, 억울한 부당함을. 그리고 두 번째, 민영환, 이 명성황후의 사촌이죠. 민영환과 조병세를, 친척지간이죠. 민영환. 예, 조병세가 자결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의병투쟁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설명했었던 을사의병이라든지 정미의병, 요게 이제 이어져서 의병투쟁까지, 국가 뺏기고 나서 또 의병투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꾸준히 의병투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 전라도, 경상도 이 남쪽 밑에 있었던 지역이 전부 토벌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병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가냐? 위쪽 함경도나 이런 데 위로 올라가서 결국 만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독립군으로 변신하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철 오기오. 나철 오기오는 나중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단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철 오기오 등이 오적 암살단을 만드는데 이걸 자신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회를 만들어서 오적 암살을 시도하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완용을 암살 시도했으나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908년에는요. 전명훈 장인환이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었던 이 스티븐스가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스티븐스가 친일적 외교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처단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얘기를 듣고선 가서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전명훈 장인환은 이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고 각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계획을 하고 이제 스티븐스를 사살하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참 이게 역사의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의 운명적인 부분이고요.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로 서로 계획하지 않았었던 각자 전명훈과 장인환이 한 자리에서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결국 스티븐스는 사살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09년 안중근 열사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전명훈 장인환 열사이기도 해요. 안중근 열사는 하얼빈에서 우리나라의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던 누구를? 다들 아시지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 투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대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이런 힘센 나라들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점령을 이미 인정해 줬었고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뺏어가더니 결국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으로 체결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02년부터 1910년까지를 살펴봤는데 중간중간에 워낙 내용도 많고 나중에 의병이라든지 또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는 약간 내용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해놓고 연표를 약간 그리시면서 한 번씩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